144쪽부터 149쪽까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의 확산, 그리고 19세기 유럽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학습 목표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과 연결해서 배우자면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탄생을 하고,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떻게 퍼져나가면서 유럽을 변화시켰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 거 잠깐 배워봅시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입니다. 여기 있는 지도를 보면 나폴레옹의 원정이죠. 나폴레옹이 유럽을 전체를 프랑스가 점령을 하면 점령이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을 다니면서 이제 프랑스 군인들이 이 유럽 각지에 다니면서 이 프랑스의 혁명의 기운을 전 유럽으로 퍼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유럽에 퍼지게 되는데, 자유주의는 전근대적인 이런 신분제를 타파하고 신분제를 없애버리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권리를 확대하자. 어떤 권리냐면 참정권, 투표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달라, 이런 운동들.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해달라. 함부로 국가가 개인의 이런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불법적인 체포 금지, 어떤 국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잡아 거두고 고문하고 이런 거 없애버리고, 모든 개인에게 어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주는 이런 운동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민족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변국이 간섭해서 다른 나라가, 더 힘이 강한 나라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간섭해서 식민지로 삼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려는 운동을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민족이라는 단어가 엄청 예전부터 썼던 단어로 생각되지만, 사실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자체가 생겨난 지도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시기에 이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이제 민족이 어떤 건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이 민족 단위로 국가를 만들자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200년 정도 전부터.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물결이 전 유럽에 확산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다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이 나폴레옹을 패배시키게 되죠. 자, 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빈 체제라는 것이 성립됩니다. 유럽 각국의 유럽 각국에서 프랑스 혁명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 프랑스 혁명 이전에 우리가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귀족들은 귀족으로 한번 태어나기만 하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814년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라는 사람이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주최하는데, 이 회의를 빈 회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 다시 왕중으로 돌아가고, 이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영토들, 프랑스에 뺏겼던 영토들 다시 복구시키고 예전 그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전과 똑같은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이것을 빈 체제라고 합니다. 빈 체제. 다시 예전과 똑같은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다시 자유주의가 없었던 예전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체제, 그리고 민족주의가 없었던 강대국이 약소국을 함부로 점령해서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던 그런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빈 체제라고 합니다. 자, 이 빈 체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발언입니다. 우리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처형당했죠. 이 루이 18세가 다시 왕정이 복귀되면서 다시 프랑스의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루이 18세가 뭐라고 했냐면, 혁명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그리고 혁명 이전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 자, 그래서 혁명으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다. 혁명 이전으로 그대로 돌아가겠다라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루이 18세의 발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빈 체제가 어떻게 되었냐, 당시 유럽 지도입니다. 지금의 유럽 지도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일단 뭐가 제일 많이 다르냐, 독일이 엄청나게 작은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300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 독일 민족 다 하나의 민족이죠.
하나의 민족인데 지금 나라만 300개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에 의하면 당연히 한민족, 독일이 한민족이니까 같은 나라, 한 나라로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빈 체제에서는 300여 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다시 예전처럼 루이 18세가 복귀해서 왕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지금 여러분 유럽 지도를 옆에 보면 오스트리아는 이것보다 지금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오스트리아 강대국이기 때문에 약소국들을 함부로 병합을 해서 그리고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터키, 이때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들을 병합해서 식민지로 삼고 강대국의 권리를, 지위를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탈리아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오스트리아의 간섭과 여러 이탈리아 내부의 사정으로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이런 빈체제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빈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1822년 그리스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근데 이 오스만 제국, 이 빈체제에 의하면 강대국의 어떤 지위, 강대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인 영국과 러시아가 간섭을 합니다. 그리스를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유럽의 자유주의자들, 이제 정부에서는, 각 국가에서는 자유주의를 탄압하지만 이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이 선진 지식인들은 여전히 자유주의를 옹호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리스를 지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1829년 결국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서서히 이 빈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빈체제가 거의 이제 점점 붕괴되어 가는데, 일단 프랑스에서 왕정으로 복귀가 됐는데 이 샤를 10세라는 사람이 또 자기 마음대로 전제 정치를 펼치면서 파리 시민이 점차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샤를 10세라는 사람이 이제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의회 해산시켜버리고 출판의 자유 이런 거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파리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샤를 10세 왕을 추방시켜버리고, 자, 이때 프랑스의 입헌 군주정을 성립시킵니다. 이때 왕이 된 사람이 루이 필리프라는 왕이고, 자, 이 사건을 1830년 7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월 혁명을 나타내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고 들라크루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7월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이고, 이 그림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하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 이 옆에 조그만 어린이가 있죠. 어린이. 이 어린이가 나중에 다른 작품에 영감을 주어서 다른 작품에 등장합니다. 어떤 작품에 등장하냐면 이 레미제라블의 이 그림을 보고 이 등장인물을 모델을 넣습니다. 가브로시라는 인물이고,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인물이고, 이 어린이가 이 들라크루아의 이 소년에서 나온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헌군주정 성립되는데 이 입헌군주정이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만 선거권을 줍니다. 자, 그러자 재산이 부족한 이 중산층과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확대해달라 라는 걸 요구하는데, 여기서 혁명이 발발하면서 이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 영국으로 망명가고 입헌군주정이 폐지가 되면서 공화정이 성립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2월 혁명이라 부릅니다. 1848년에 있었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7월 혁명으로 옆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7월 혁명을 보고 프랑스에서 보고 벨기에 옆에 있던 벨기에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혁명을 보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역시 혁명이 일어나서 메트르니, 아까 빈 회의를 주최했던 메트르니를 추방시켜버리고 완전히 빈 체제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게 1848년입니다. 그리고 역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이 2월 혁명의 영향으로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선거법 개정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역시 재산에 따른 참정권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선거권을 부여하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라는 이념 때문에 7월 혁명, 2월 혁명, 차티스트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차티스트 운동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자, 당시 이 노동자들이 제시했던 인민헌장입니다. 보면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선거권을 인정하라. 이때만 해도 아직 이제 19세기이기 때문에 여자의 선거권을 확대하기에는 아직 확대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섭니다. 자, 이때만 해도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선거권을 인정하라. 그 다음에 재산으로 제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구 비례에 의한 평등 선거구제를 실시하라. 연봉을 지급하라. 지금 사람들이 국회의원한테 연봉 왜 주냐? 연봉 주지 말자라고 하죠. 근데 연봉을 왜 줘야 되냐면, 국회의원이 돈을 안 받으면, 월급을 안 받으면 돈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 없는 사람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연봉을 지급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투표제 실시하라. 즉, 이 차티스트 운동은 영국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운동이라는 거, 선생님이 이 자료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 자료 시험에 내고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선생님이 시험에 내겠습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이념 역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는데, 일단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 이 중부 지방과 북부 이탈리아, 지금 원래는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 이탈리아 내부에서 이 중부 이탈리아는 어떻게 통일이 되냐면, 이 사르데냐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이 북부 이탈리아에. 이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 카보르라는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를 간섭하고 있던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북부 이탈리아를 통합합니다. 반대로 이제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이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고 남부 이탈리아를 통일한 뒤에 사르데냐 국왕에게 남부 이탈리아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 북부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가 다 통일이 되는 게 1861년의 일입니다. 1861년의 일. 자, 반대로 이제 독일의 통일입니다. 아까 같이 빈체제에서 300여 개로 나뉘어져 있었죠. 이 독일은 어떻게 통일되느냐? 자, 프로이센, 아까 그 수많은 독일 나라들 중에 작은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독일의 통일을 주도합니다. 이 프로이센의 수상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철혈 정책이라는 걸 펼치는데, 이게 뭐냐? 비스마르크의 당시 발언입니다. 의회에 나가서 무슨 발언을 하면, 독일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군사력 증강에 주력해야 한다. 언론이나 다수결 이런 거는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철과 피로만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당시 프로이센의 수상 비스마르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이 군사력을 증강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뤄내게 되는데, 이 발언 내용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합니다. 교과서에는 어디에 실려 있냐면 146페이지 제일 밑에 실려 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주장.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 이 주장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옆에 있던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격파하고 1871년 지금의 독일 제국이 선포되면서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럽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세기 유럽 문화의 발달. 예술은 어떻게 변화해 나갔느냐? 자,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인상파 이런 식으로 변화해 나갔는데, 이 그림의 순서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하겠습니다. 이 고야의 그림, 1808년 5월 3일의 총살, 이거 그림 제목입니다. 그리고 밀레의 이삭줍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밀레의 그림. 그 다음에 모네의 생라자르 기차역.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파로 변화해가는 이 그림의 변화 과정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 이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발표함으로써, 이 이전까지만 해도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라고 했죠. 창조론, 신이 모든 걸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이때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인간이 예전부터 진화해 나갔다라는, 자, 이 진화론에 담겨있는 주장이 뭐냐면 적자생존입니다. 적합한 사람, 적합한 자, 환경에 적합한 종이 생존을 하고, 또 강한 사람은 약한 놈을 잡아먹는 이런 사회를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진화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다른 사회 진화론으로 발전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적자생존 약육 방식을 똑같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적용하는 겁니다. 강대국이 약한 약소국을 잡아먹고, 또 이런 변화되는 사회에 적합한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사회 진화론으로 발전되면서, 이게 나중에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면 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진화론이 발표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맨델이라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발견해서 우성과 열성이 후대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밝혀지고, 이 파스텔이라는 사람 세균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병이 전염되고 그 병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되는 게 이 파스텔의 세균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때 뭐 큐리 부인이 뭐 라듐이라는 거 발견했다, 뭐 X선 발견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때 새롭게 등장하는 과학 기술들입니다. 2학기 때는 워낙 1시간에 나가야 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동영상이 조금씩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이해해 주기 바라면서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